가이드 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초 앵커링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주로 앵커링 낚시, 어초에서 앵커링 낚시만 하는데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레저보트를 하는 선장님들이 가이드 모터를 사고 어초에 가서 앵커링 낚시를 하고 싶어 해요. 앵커링 낚시를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 궁금하시죠? 가이드 모터를 달고 어초에 가보면 물이 굉장히 빠르고 물이 죽어도 정확하게 어초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하고 또 뻘물이 지거나 활성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초 우럭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채비 조작을 위한 조류의 세기, 조류가 흐르는 속도, 어초를 공략할 때 얼만큼 채비 조작성이 좋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수년 동안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자주 가는 포인트를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어초의 형상이라든지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면서 어초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이드 모터로 앵커링을 해서 조류가 흐르는 방향, 조류 유입구 쪽에 보트를 앵커링하고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조류 세기에 따라서 내 채비가 얼마나 날리는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낚시를 가면 한 달에 물때는 이제 두 사이클, 보름 주기로 두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출조일을 정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일날 출조를 안 하고 주말에 가서 낚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윈드 파인더를 확인해서 기상만 괜찮으면 그냥 출조를 하죠. 출조를 막상 하지만 가이드 모터를 활용한 어초 앵커링 낚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내가 얼마나 내 채비를 내가 원하는 공략하는 위치에 채비를 내려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뽕돌도 무거운 뽕돌, 80호, 100호, 120호 이렇게 무거운 뽕돌을 사용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뽕돌이 무거워지면 약한 로드면 뽕돌 부하 허용치가 100호를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침선 우럭낚시 가는 그런 또 로드는 쓰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주로 수심권 한 30m, 35m, 40m 이 정도 수심권의 어초, 그리고 우럭 활성도라든지 아니면 어군이 꼬일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어초를 공략하기 때문에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주로 여기서 우럭이나 아니면 붕장어 이런 어군들이 쓸만한 크기의 사이즈들이 잘 나온다 하는 어초가 그렇게 조류 소통이 안 좋고 채비 조작성만 좋은 그런 어초들은 그렇게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어군이 꼬이지도 않고 우럭이나 붕장어 이런 게 씨알이 크고 조과가 좋으려면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어초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주로 낚시를 하는 어초들은 조류 소통이 아주 좋기 때문에 물때에 따라서 채비의 조작성이 물돌이 타임이나 아니면은 활성도가 좋아지는 그런 때를 긴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트를 런칭을 해서 출조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핫 어초 포인트에서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조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나 아니면은 물이 서서히 흐르는 그런
그런 물때나 그런 날만 골라서 낚시를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안전하게 출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확인되면 물이 세게 가든 사리떼든 조금떼든 낚시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떼 출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어초에서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핫 포인트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리떼나 아니면은 6물, 7물, 8물 이 근처에도 주말이 2주 걸려서 한 번씩 이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한 주는 좋고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기에는 한 주는 좋고 한 주는 안 좋고 계속 이게 반복되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조금 사리 이런 거를 매번 출조할 때마다 굉장히 체크를 하죠. 근데 조금 때만 낚시를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사리 때도 갑니다. 그러면 조금 때 낚시를 갔을 때 하고 사리 때 낚시를 갔을 때 어떤 거를 집중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조금 때 가면 하루 종일 조류 소통이 좋은 어초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리 근처에 출조를 한다. 그러면 채비를 내가 생각하는 어초에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백호봉돌을 아무리 백호봉돌을 쓰더라도 물이 워낙 빠르게 가고 가이드모타로 앵커링을 잡을 수 있더라도 물이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채비가 날려요. 그래서 채비 공략하기도 힘들고 또 물고기들도 조류 소통이 좋은 거를 좋아는 하지만 너무 소통이 좋으면 고기들도 먹이 사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과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어초에 조류가 세지면 물고기들도 이 어초 뒤에 이렇게 와뢰가 형성되는 물이 살짝 죽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움츠리고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조류가 안 빠른 때는 가이드모터 앵커링을 하고 채비를 봉돌을 100호 정도 사용을 하면 5초 사이사이 구멍에도 이렇게 넣어볼 수 있거든요, 채비를. 근데 조류가 빠르면 5초 근처에 안착을 시키는 것도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5초 앵커링 낚시를 해야 될까? 제가 우리 레저보트 매니아의 회원분들이 5만 정도 되는데요. 54,391명의 회원 중에 어초 낚시에 관심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초에 앵커링 낚시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초에 앵커링 낚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물대표를 잘 분석하고 조속표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리대 낚시를 가더라도 사리 근처에 낚시를 가더라도 언제 내가 그렇게 조류 소통이 좋은 어초의 우럭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해보면 어초 낚시를 하려면 조석에 따른 물의 움직임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통 조금 때 가면 제가 생각하는 어초들의 조류 소통이 좋고 큰 우럭 개체들이 있고 활성도만 받쳐주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어초들은 조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만조 앞뒤 그리고 간조 앞뒤 조금 때에 가까울수록 앞뒤로 시간이 길어져요. 조금 때는 하루 종일도 가능해요. 쪽사리에 죽는 물때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영 흥이 안 나서 재밌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중장비님 들어오시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따라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가이드모타를 가지고 어초 우럭 낚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가이드모타의 엔드라이브, 판락, 조그 이런 가이드모타의 기능들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더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없을까? 저는 주로 보트를 타고 출조를 하면 거의 어초 앵커링 낚시만 해요. 흘림 낚시도 잘 안 해요. 흘림 낚시도 잘 안 하고 주로 하면 어초에 가서 앵커링 낚시를 주로 하거든요. 흘림 낚시도 재밌긴 해요. 우리 라이브 시청자님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쉽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려고 저처럼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도 하고 그리고 가이드 모터도 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채비도 연구해서 만들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 어초 앵커링 낚시에
조과에 가장 승부를 걸 만한 내용이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20년 넘게 저는 보트를 사고 보트 낚시를 하기 전부터 예전에 보트를 타기 전에는 조그마한 카약 이런 걸 타고 낚시를 할 때도 가이드 모터를 카약에 달고 어초에 앵커링 낚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다 물생활의 거의 한 90% 이상은, 90%는 안 되겠네요. 갑오징어나 문어 이런 흘림 낚시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우럭이나 붕장어 이런 거 잡을 때는 앵커링만 해요. 이렇게 어초를 흘림으로 공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끔 물이 너무 빨라서 어쩔 수 없이 흘리지 않으면 채비 정렬이 안 되고 채비 조작이 안 됐을 때는 흘림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흘림을 하는 경우 내가 보트를 채비를 땅 찍고 한 3바퀴나 4바퀴 어초 높이만큼 감아서 어초를 쭉 탔을 때 활성도가 어느 정도 좋았을 때는 좋은데, 앵커링을 받고는 낚시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흘리죠. 흘리면서 하죠. 근데 그때도 봉돌은 100호. 저는 무조건 어초 앵커링 낚시가 됐든 흘림 낚시가 됐든 무조건 100호를 써요. 그리고 로드도 제가 쓰는 로드는 제가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시마노 타입 슬로우 제로. 여기서 5번. 이게 슬로우 지깅 때거든요. 슬로우 지깅 로드. 이 로드가 100호 봉돌을 들어도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추부하가, 로드가 파워가 좋기 때문에, 로드가 추부하에 따라서 조작성이라는 거는 충분한 추부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거나 추부하에 자유로워서 내가 의도한 공략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것만을 공략의 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로드의 조작성이 좋다라는 거는 뽕돌 부하를 잘 견디는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슬로우 지깅 로드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슬림해요. 굉장히 슬림하고 라이트하기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슬로우 지깅 때니까 방어나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어종을 공략하는 로드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워가 좋고 질긴데 가볍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백호봉돌을 쓰면 또 일반 릴로는 힘들더라고요.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기 위해서 금콩 그리고 좀 파워가 있는 그런 릴들을 써봤는데, 백호봉돌을 딱 닿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감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루 종일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초에 앵커링 낚시라면 뽕돌을 100호를 쓰고,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올린 시마노 타입 슬로우 제로, 거기서도 가장 강한 5번대를 사용을 해요. 서해에서 어초들은 거의 한 25m에서 60m 사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럭이나 이런 붕장어 이런 것들은 후킹이 돼도 방어나 부시리 이런 어종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끌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전동릴은 한 시마노 시보그 200 정도? 그리고 포스마스타 기준으로는 사실은 400이나 600번이 좋은데, 그게 이렇게 포스마스타는 버튼식의 이 조작을 해서, 저는 한번 버튼을 딱 누르면 윙 하고 올라오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도 조절을 하고 이런 게 좀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이 단추로 하는 게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0번부터 포스마스터 800번부터 이렇게 족으로 하는 거라, 저는 800번하고 15구 200 이 정도면 서해에서 우럭, 아무리 큰 우럭이나 아니면 뭐 광어라든지 아니면 붕장어도 뭐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큰 붕장어 이런 거 올리는데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물때에도 중요하고 간조,
만조, 물돌이 타임. 이때가 여기까지 알면 어초 앵커링 낚시에 많이 접근한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고수들의 반열에 오르려면 사리대 가서도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아무 때나 가서 물돌이 타임 근처는 무조건 물이 스거나 물돌이 타임 앞뒤로 물이 좀 죽어요. 그리고 어초 낚시를 제가 해보면 조류 소통이 좋아서 조류가 이제 물이 살면 세게 가지 않은 그런 어초들은 큰 우럭들도 안 들어있고 뭐 붕장어나 이런 것도 큰 어군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잘 올라오고 큰 우럭들이 들어가 있는 어초들은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날물, 그리고 초들물, 그리고 초날물, 끝들물, 이제 사리대에 가서 이런 때 이 만족 물돌이 타임하고 간접 물돌이 타임에 접근을 딱 하면 물이 우리가 조석표에 물대표 조석표에 있는 그 시간에 물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이 돌아야 되는데 물도 안 돌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이 조석표의 물돌이 타임 간조 시간보다 훨씬 먼저 물이 쓴다든지 아니면 한참 뒤에 물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바닷속 지형의 어떤 원인 때문에 물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날물이 되면 북쪽에 한 1시 방향에서 물이 7시 방향이나 아니면 6시 방향, 이렇게 날물에는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물 방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초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물이 갑자기 반대로 갈 때도 있고 남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서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물속의 지형 때문에, 아니면 물이 쭉 가다가 어떤 물꼬리나 이런 데를 통과하다가 그 물꼬리 어느 정도 중날물 이후로 물꼬리 어느 정도 막히면 물이 방향이 거기가 막히면서 반탄류가 생겨서 분명히 물이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3시 방향이나 4시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멈춰야 되는데 물이 안 멈추고 계속 흐를 때도 있고, 그리고 아직 멈출 때가 아닌데 너무 빨리 멈추고 하루 종일 물이 안 흐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미세한 조류의 흐름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낚시를 하지 않으면 어초 앵커링 낚시해서 재미 볼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원칙들이 조류 소통이 좋다라고 할 정도로 조류가 센 어초들은 백호 봉돌을 이렇게 쭉 내려도 그 봉돌이 떠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류 소통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수심에 있는 어초들은 백호 봉돌 정도도 뭐 중날물이나 아니면 중들물 이럴 때 백호 봉돌을 쭉 내리면 봉돌이 바닥을 못 찍어요. 그래서 쭉 한참 날려서 땅을 찍고, 또 땅을 찍고 있는 봉돌 백호를 그냥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공략 포인트에 내 채비가 체류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라이브 방송 초반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어초 포인트에 조류의 세기,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안 쪽에 이제 어운돌 어초 같은 경우는, 어운돌 어초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이 이제 연안 쪽이고, 연안에서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10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연안 쪽에 이렇게 연안에 가까울수록 빨리 물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류가 빨리 약해지는 거는 연안에서 가까울수록 빨리 죽고,
밖으로 나갈수록 물이 눕게 죽어요. 우리는 물이 살아나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이 타이밍을 공략해야 될 타이밍을 결정을 할 때 조류가 처음에 아침에 이제 사리때나 이런 때 가면 이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굉장히 조류가 소통이 좋아요. 제가 주로 다니는 이 바둑판 어초에서 연안에 또 흩뿌려 놓은 이런 어초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낚시하기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사리때 가면 물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그러면 사리때 이제 새벽 아침에 런칭을 해서 제일 먼저 낚시를 시작하는 거는 이런 연안, 이런 약간 움푹 파인데 이런 데서 낚시를 하고, 또 재밌는 게 이 어초의 반절 이 중간 정도를 넘어가면 연안 쪽에서도 이 근방에 가도 물이 굉장히 소통이 좋아서 채비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이 바깥쪽에 있는 어초들보다는 이쪽이 낫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초들은 여기가 약간 항구 넘어서 약간 홈통처럼 이렇게 만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초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여기는 이쪽에 화창도로 이렇게 물이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들물날물이 진행이 여기 화창도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근데 이제 중날물 이후가 되면 여기 화창도하고 여기 꽃뿌리가 바닥이 점점 수심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낮아지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일부는 이렇게 해서 이 막히는 지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조류가 1시 방향에서 6시나 7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북으로 흐를 수도, 1시 방향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물이 갑자기 이렇게 동쪽으로 물이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창 또 이 사이에 목이 막히기 시작하면 여기에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이 바둑판 어초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이 변해요. 시시각각.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어초, 이 바둑판 어초에서 어초를 공략하는 그런 아침 출조했을 때부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제일 아침에 나가면 보통 우리가 초날물 근처에 보트를 런칭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초날물부터 중날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는 북에서 남으로 물이 굉장히 세게 흘러요. 그러면 이쪽 연안 쪽에도 세게 흐르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만입된 홈통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어초들은 그래도 아침에 나가자마자 좀 수심 낮아서 큰 개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출조를 했는데 보트는 띄웠는데 낚시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가서 에럭이나 아니면 운 좋게 또 큰 개체들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 더 물이 이제 물때가 변해서 한 중날물 정도 되면 여기서 좀 있다가 이쪽 조금 더 화창도 이 물골이 막히기 전 근처, 한 중날물 근처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근데 이제 사리때 중날물하고 조금때 중날물은 완전 달라요. 조금때는 보트를 런칭을 하자마자 이 조류 소통이 좋은 이 바둑판으로 바로 달려가고, 조류 소통 조금때는 바로 이렇게 제가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조류세기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때는 보트를 런칭해서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류 소통이 좋은 어초로 바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사리 때는 저는 안하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워낙 사이즈가 최소 바카스병, 그리고 바카스병 사이즈 미만의 붕장어 잡으면 별로, 바카스병 미만의 사이즈는 이제 저희 지인들끼리는 볼펜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이즈들은 잘 안 잡아요. 그래서 안하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보통 뭐 잡히면 콜라병? 또 오늘 광고해야지. 선양린, 충청도 계신 분들은 선양린, 깔끔하고 맛난 술입니다. 충청도 대표 소주 선양린입니다. 보통 이 소주병하고 굵기가 비슷한 그런 안하고가 아니고 아나콘다가 물어요.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들이 물기 때문에 그런 걸 안하고 새꼬시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안하고가 아니죠. 굉장히 그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 떠가지고 구워 먹을 정도의 붕장어가 물어요. 근데 이제 시즌성이 있어요. 시즌성이 굉장히 짧아요. 그 붕장어가 어초에서 낮에 나오는 그 시즌성은 딱 지금 한 달. 그리고 늦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1월? 11월 정도에 이렇게 개우럭들이 갑자기 겨울 보내기 위해서 사냥을 열심히 하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달 동안 붕장어들이 낮에 잘 물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저희 시청자님들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가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물골 지류에서 잡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런 데는 또 남해 쪽이나 그런 데서는 그게 약간 그런 장어들은 이거를 돌장어라고 그러나요? 입이 좀 뾰족한 애들, 그런 애들이 물고, 물골 지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 해요. 낮에 그 붕장어 낚시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시즌성이 명확해서 딱 지금 보통 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만 나와요. 낮에. 밤보다 더 잘 나와요. 밤에보다 더 잘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시즌성이 딱 초봄에 개우럭이 이렇게 나오는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딱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초 앵커링 낚시를 우럭 잡으러 가면 우럭 잡으면서 우럭만 잡기에는 조금 아쉬우면 붕장어 낚시를 하는데, 손맛도 좋고 붕장어가 이렇게 우리는 우럭이나 뭐 광어 이런 애들, 농어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에 힘 딱 쓰다가 갑자기 막 끌어올리면 릴을 감으면 얘네들이 어느 수심에 딱 중반 이상을 떠버리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붕장어는 안 그래요. 거의 눈앞에 보일 때까지 얘네들이 이 광어나 아니면 우럭들의 그런 이 드랙을 풀고 나가는 그 손맛을 딱 쿠킹하고 나서 물 위에서 띄울 때까지 계속 느낄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그런 애들 한번 이렇게 후킹해서 끌어올려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초봄하고 늦가을, 초겨울 이럴 때 우리가 시즌 마무리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그때 하고, 그러니까 시즌성이 딱 개우럭 나오는 타이밍하고 그런 대물 붕장어들이 나오는 시즌이 딱 시즌성이 똑같아요. 한 달씩. 전체 초봄 한 달, 그리고 늦가을 한 달. 이렇게 한 달씩만 딱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초 가이드 못하러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스판낚 조그를 하잖아요. 이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금 어초를 찾아서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어초를 이제 어떤 한 위치에서, 제가 이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이 어초 중에 조류 유입되는 방향에 가장 선두에 있는 애를 가장 먼저 공략한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런 사이사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럭들을 꼬실 때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앵커링 하고 있다가 스판낚 쪽으로 살짝 좌로 한 크릭이나 두 크릭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그러면 개우럭들이 물고 늘어지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 그리고 어초 앵커링 낚시는 일단 핫 포인트, 잘 나오는 핀 포인트는 조류 소통이 좋은 데 있는 어초,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갈수록 독립 어초에 가깝거든요. 어초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낚시하기 좋은 어초예요. 이런 어초는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m, 12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게 어탐상에서는 되게 작게 보여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한 20m 가로 세로 폭에 높이도 한 20m 되는 그런 어초들은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흘림 낚시를 한다면 이렇게 독립 어초, 이런 어초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어초는 지금 이런 어초는 독립 어초로 해서 수심이 한 50m권이나 한 40m에서 50m권에 있는 어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가로 세로 한 40m, 20m 정도씩 되고 높이도 뭐 한 20m, 이런 어초들은 흘림 낚시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그런 어초들은 여기보다 훨씬 작아요. 아까 이런 바닥에 깔려있는 요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초를 제가 공략한다면 저도 저런 어초는 앵커링 낚시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초 앵커링 낚시를 주로 하는 어초들은 이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독립 어초가 아니고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산돼 있다고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커요. 이런 어초들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거의 뭐 20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작게 보여도 어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스케일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가 한 5m 되고 5m, 6m, 거의 한 여기서 이 끝까지가 지금 한 16m, 17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탐을 볼 때 사이드 이미지나 2D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보고 어초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의
스케일감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가끔 이렇게 측정이라는 걸로 한 번씩 재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측정 커서 재설정.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13.2m. 여기서 여기까지가 13.2m.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이드 이미지상에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측정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3.2m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탐을 보고 스케일 크기의 어떤 감을 정확하게 이렇게 스케일감을 못 파악하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뭐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한 5m 될까? 뭐 한 4m 정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반드시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세요. 사이드 이미지 이렇게 스캔하면 그 히스토리가 멈추게 한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한번 재보세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메다, 실제로 몇 메다인가. 그러면은 어탐에서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3m. 실제 어탐이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어초를 공략할 때 이런 정확한 스케일감을 알아야지만이 채비를 내리고 채비를 흘려보내서 요 근처로 내리려면 이 정도 조립세기에 어느 정도 흐르니까 보트를 어디쯤에 멈춰야 되겠다. 어서 오게. 친구가 오늘 좋아할 어초 낚시, 가이드모터 앵커링 어초 낚시 지금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오래 못 합니다. 내일 새벽에 한 4시쯤 멀리 출타 계획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일찍 끝낼게요. 자, 어초 낚시를 하면 이 어초들의 사이즈, 정확한 스케일감을 가지고 이 크기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이드 이렇게 레코딩을 안 하고 그냥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으로 쭉 하더라도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에서 연습화면을 켜고 파일, 어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저장. 자, 제가 사이드 이미지 지금 현재 바다에 나가서 스캔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바다에서 레코딩한 파일을 지금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하면 사이드 이미지만 레코딩이 되는 게 아니고 다운 스캔하고 2D도 같이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그 파일이라고 그래서 SL2 뭐 SL3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SL2나 SL3 파일을 이제 헤더에 오버레이 시키려면 SMF 파일로 확장자로 매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5초가 보이죠? 이런 5초가 도대체 높이하고 폭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재보면 돼요. 여기에서 자, 다운스캔 메뉴에 보면 여기에 측정이라고 있죠. 측정. 자, 여기에서
시작점, 종점, 시작점. 잘 안 되네요. 자, 요거를 시작점 다시 해야 되겠다. 측정 종료. 측정 여기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해야 되겠네요. 측정 종료.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시작점에다 먼저 갖다 놓고 측정,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4.1m죠. 이렇게 어초의 크기를 다운스캔에서도 측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일단 높이는 지금 여기에 측정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측정을 하면 4.1m라고 나오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나 되는구나. 이거를 알면 공략할 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수심 알고 이렇게 어초의 사이즈를 크기를 알면 공략이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끔 2D나 아니면 다운스캔이나 사이드 이미지에 어초라든지 어떤 구조물이 나오면 이렇게 측정을 해보세요. 자, 측정 종료하고, 자, 먼저 여기 시작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측정하면 시작점은 일단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하면 이제 이 어초의 폭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이 4.6m로 나와 있어요. 측정 그 폭이 4.6m.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꽁치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초 공략하기 위한 그 기본기를 닦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이드 모타 앵커링으로 어떻게 어초를 공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초 앵커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오늘은 어초 앵커링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초 앵커링 낚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가이드 모타의 기능들도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 모타는 앵커링 단추, 단모양 앵커링 단추 누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쩌 앵커링 낚시를 하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스판낙 조구, 가이드 모타 화살표, 리모컨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앵커링 한 스판낙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1.5m,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1.5m씩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앞에 리모컨의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1.5m 이동하고, 이렇게 한 번 화살표를 클릭할 때마다 그 방향으로 1.5m씩 이동을 하는 게 스판낙 조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 앵커링 낚시를 하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채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면 무슨 갑오징어 낚시나 흘림 낚시 이런 어종들을 할 때 스테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를 어초 앞에다가 내 채비를 쫙 가만히 내리고 스테이하고 있다가 스판낙 쪽으로 1.5m 한쪽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면 움직이려고 딱 할 때 그때 물어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 모타의 기능으로 어초 앵커링 낚시 할 때 필요한 기능 이외에는 단모양 앵커링하고, 그리고 화살표 스판낙 조구, 이거 두 개만 필요해요. 무슨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나 아니면 문어 낚시 아니면 다른 흘리면서 해야 되는 낚시들은 이제 엔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 되지만, 어초 앵커링 낚시하면서는 그런 기능들 몰라도 돼요. 그냥 단모양 앵커링 단추만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드 이미지로 스캔해서 어초의 포지션이 이렇게 확인된다. 그러면 지금 날물이다. 그러면 날물이면은 여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어초 공략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데는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따져서 조류가 유입되는 방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거를 가장 우선시 공략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제 팁이니까요. 제 영상을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악된 어떤 물정이나 저의 노하우를 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무조건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지금 북쪽에서 정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북쪽에서 물이 이렇게 유입된다면 저는 이 어초를 가장 먼저 공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럭 낚시 위주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 앞에 떨어뜨려서 기다려 봤다가 우로 이렇게 가면서 요 사이도 뒤져보고 요런 데 뒤져보고 요런 데 갔다가 다시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우 전후로 움직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트가 앵커링 받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보자. 그러면 우로 한 2번, 밑으로 한 2번 하면은 또 거리도 좀 맞고 우측으로 가서 조류 방향으로 이렇게 채비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요리 옮겨보자. 그러면 보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로 한 3번 정도, 그리고 밑으로 한 3번 정도. 그러면 보트가 여기 정도 서야 채비가 여기 앞에나 요 근처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낚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가이드 모타의 어떤 사용하는 노하우고 어초에 앵커링 낚시를 하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물 조류의 흐름, 조석을 이해하고 물이 간조 만조에 따라서 날물, 들물,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의 움직임의 세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어초를 활성도가 좋고 큰 우럭이나 아니면 큰 개체들이 많은 어초는 조류 소통이 무조건 좋은 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류 소통이 안 좋은데 제가 그렇게 재미를 봤던 어초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출조를 아침 일찍 하면 동투고 출조를 하면 거의 한 만조에서 날물 타임으로 바뀌기 그 근처일 거예요. 어떨 때는 조금 물때가 빨라지면 거의 뭐 끝 들물 정도의 보트를 런칭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만조 아니면 조금 초날물 이때 이제 저희가 보트를 런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초날물 근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여기 밖에 있는 이 어초는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가서 흘림 낚시를 하든 앵커링 낚시를 하든 많이 안 흐르기 위해서 뭐 백호봉돌을 쓰더라도 불가능해요. 특히 또 흘림 낚시가 아니고 앵커링 낚시를 하면 더더욱 불가능해요. 여기 연안에서 멀어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데를 아침에 초날물에 나가서 바로 이런 어초들로 달려가면 낚시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출조일을 계획할 때 뭐 조금 물때를 출조로 태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쉬는 날 낚시를 간다 치면 우리가 보름 주기로 이렇게 살이 조금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사이클이 2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꼭 조금 때만 낚시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리 때도 낚시를 가요. 그러니까 전동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낚싯대가 질기고 가볍고 질기고 추부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노드를 쓰면 참치 꽁치찜님이 그 말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뭘 구하냐 그러면 슬로우 지깅대를 구하세요. 이걸 뭐라고 지깅 이렇게 막 흔드는 부실이 방어 잡는 낚싯대 있잖아요. 그거도 좀 번호가 뒷번호에 굉장히 뻣뻣한 놈. 그래서 이제 슬로우 지깅 때 방어나 부실이 잡는 이런 로드를 쓰면은 얘는 막 방어 엄청 1m 방어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는 낚싯대이기 때문에 백호 봉돌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그 로드를 되게 우리 라이트 지깅 때 가벼운 그 광어제 잡는 라이트 지깅 때 있잖아요. 거의 걔보다 더 야리해요. 그 슬로우 지깅 때는. 근데 저도 예전에 라이트 지깅 때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 로드를 쓰기 전에는 그런 걸로 백호봉돌을 들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백호봉돌 추부하가 무거워졌을 때 조작성이라고 말하는 조작성이 뭐냐 그러면 백호봉돌을 딱 들었는데 조작성이 나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로드가 백호봉돌로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딱 드는 로드는 이 조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에리하고 얇은 슬림한 낚싯대이기 때문에 허리 힘도 굉장히 좋고 하다하니까 그리고 질겨요. 이 방어 부실이 이렇게 저킹하고 막 하는 그런 낚시라. 근데 얘로 백호봉돌을 딱 들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이게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슬로우 지깅 때에서도 연질 쪽에 가까운 거 말고 경질 쪽에 가까운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되게 얇고 슬림한데도 백호봉돌 딱 들어도 느낌은 오는데 조작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마 참치꽁치찜님이 이 로드를 뭐 전동리를 안 써서 힘든 게 아니고 죽겠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0% 로드가 라이트 지깅 때 이런 광어 때나 이런 거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걸로 하면. 이게 전동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는 로드가 얼마나 그 수보화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백호봉돌 주로 쓰는 침선 우럭 낚싯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엄청 두껍고 막 짜리몽땅 해가지고 엄청 투박하잖아요. 엄청 투박한 그런 낚싯대. 또 연안에서 어초 앵커링 낚시를 우리가 이제 가이드 모타로 이렇게 잡고 뭐 이런 낚시를 하는데 우럭 침샘대를 가지고 낚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 낚시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어초 앵커링 가이드 모타 앵커링 낚시하는데 그렇게 무거운 로드를 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도 가능하죠. 근데 제가 하는 한 30m에서 50m 사이의 어초 조리소통이 좋은 데서 백호봉돌을 사용하면서 전동릴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낚시는 굉장히 슬림하고 추부하가 굉장히 맥시멈 그 부하가 커서 백호를 들어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슬로우 지깅 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슬로우 지깅 때도 이렇게 슬로우 지깅 때 전용 로드 이렇게 스펙을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제품 중에서도 뭐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제일 연질에 가깝고
2번 좀 더 강해지고 3번, 4번. 저는 5번을 써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슬로우 지깅대. 저는 시마노에서 나온 타입 슬로우 제로라는 슬로우 지깅대를 쓰거든요. 저는 어초 앵커링 낚시라면 로드를 2개를 편성하기 때문에 2대를 가지고 있어요. 시마노 타입 슬로우 제로 5번. 저기 채팅창 위에 제가 적어놨죠. 이 로드가 조작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초리대 끝부분이 굉장히 슬림해요. 그래서 미세한 입질에도 반응을 쉽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애용하는데, 걔가 좀 비싸요. 근데 한 27만 원 정도 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맘 놓고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긴 해요. 한 15만 원 선 정도 하면서 슬로우 지깅 때 그런 스펙을 가진 슬로우 지깅 때가 아마 국산에서도 분명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초에서 백호봉돌을 쓰면서 어초 앵커링 낚시를 재밌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슬로우 지깅 로드를 무조건 구입하시면 백호봉돌을 쓰도 힘들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어떤 말인지 해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이 백호봉돌이 무겁더라도 내가 이 릴을 감는, 이 수동으로 릴을 감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조작성이 나쁘니까, 로드가 부러질까봐 불안하니까 조작성이 나빠져서 힘든 거예요. 그럼 막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폼도 엉성해지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치 꽁치찌님 아시겠죠? 해답은 슬로우 지깅 때에 있다. 방어 잡는 적절한 그 가격을 한번 보시고요. 그거 로드 슬로우 지깅 때 보실 때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제품 NS나 뭐 그런 회사에서 제품 출시하는 슬로우 지깅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제품 라인이 있으면 거기서도 이렇게 약간 연질에 가까운 놈이 있고 경질에, 근데 국내에서 만든 슬로우 지깅 때도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마노에서 나온 타입 슬로우 제로 이거를 한 7, 8년 됐네요. 제가 2세트 로드 2개하고 전동릴 2개하고를 구입해서 2조를 제가 쓴 게 한 7, 8년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해요. 이게 방어 부실이 잡는 놈이라 엄청 질기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멀쩡해요. 한참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질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낚시에 적합한 것 같아. 가장 퍼펙트하게 맞는 것 같아. 이 방어 부실이 저킹하는 낚시에만 적합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백호를 써서 가이드 모터 앵커링을 잡고 어초 낚시하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이 슬로우 지깅 로드가. 로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해권에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릴은 시마노 기준으로 15구 200번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와 포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부하 파워로는 한 400번이나 600번이 가장 15구 200하고 파워가 비슷해요. 근데 15구 400, 200, 400 포스마스터 200, 400, 600은 보단식으로 이렇게 감고 내리고 감는 거를 조작을 해요. 이게 저는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한 400짜리인가 600짜리 포스마스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스마스터 800이 있는데 그리고 15구 200이 2개가 있고 근데 주로 낚시 갈 때 포스마스터 800 하나하고 15구 200 하나 이렇게 2개를 들고 가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15구 2개 들고 가고 포스마스터 800하고 600번 이렇게 4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바다에서 골라서 썼을 때는 15구 하나 쓰고 포스마스터 800 하나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포스마스터 800은 조금 파워가 남아 돈다 이런 느낌이고, 시보그 200, 포스마스터 600 이 정도는 적당하다. 약간 파워가 약간 모자라는 듯 하지만 아무리 큰 우럭이나 광어나 붕장어가 물어도 올리는데 뭐 큰 부담 없습니다.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동릴, 백호봉돌, 로드 이런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스펙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부 스펙의 특징들을 보고 적절한 가격대에 그런 비슷한 로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어초 앵커링 낚시 하려면 전동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봉돌은 100호 말고 80호까지도 가능해요. 80호도 이렇게 파도 크게 안 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조금대에 가깝다. 그럼 저도 80호 써요. 어초 앵커링 낚시 할 때. 그러면 또 약간 좀 80호하고 100호하고 또 차이 크게 나거든요. 하루 종일 해보면 100호는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100호에 비해서는. 근데 100호나 120호는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붕장어까지 노리지 않고 개우럭만 우럭만 노린다면 조금 더 가벼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조류에서 약간 떴다가 내려앉으면서 어초 근처를 이렇게 더듬는 상황이라면 한 60호에서 80호 요 사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거의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조류 유입구 쪽에 처박아 놓고 살짝 들어서 이동 스판락 쪽으로 살짝 옮겨 다니면서 어초를 샅샅이 뒤지는 그런 공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0호 그리고 전동릴 그리고 로드도 이렇게 슬로우 지깅 때 이걸 사용해요. 근데 이제 오늘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어초에서 우럭이 큰 개체들과 많은 개체가 있으려면 조류 소통이 좋은 어초. 그러니까 연안에서 가까울수록 조류 소통이 안 좋아져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심 더 깊어지고 조류가 더 세게 흘러요. 그럼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뭐 그렇다고 뭐 무진장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어초를 바다 목장 사업하면서 어초를 빠뜨리는 기준들은 이 연안에서 수심 한 20에서 30m권에 빠뜨리는 어초 유형이 있고 또 한 30에서 35m권에 빠뜨리는 어초 유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 40m권보다 더 깊은 수심에 빠뜨리는 어초들은 이렇게 독립 대형 어초예요. 그리고 연안 쪽으로 올수록 아주 연안으로 붙으면 삼각형 테트라포트 이런 어초나 뭐 조그만 사각 어초, 콘크리트 어초들을 무더기로 그냥 흩뿌려 놓는 경우가 이 연안에 지금 이런 데가 어초 지역을 제가 사이드 미 레코딩한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막 쌓여 있어요. 무더기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조금씩 형상들이 바뀌죠. 지금 이런 모양의 어초를 빠뜨려 놨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어초고 이런 어초 형상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모양이 다르죠. 여기 규모가 작은 놈, 규모가 큰 놈, 그리고 더 큰 놈. 근데 얘도 실제로 사이즈가 뭐 거의 한 20m, 20m 가로 세로 20m 정도 될 거예요. 높이도 한 20m 되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가서 사이드 이미지로 싹 스캔을 해보면 굉장히 커요. 어서 오십시오, 선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멤버십 회원도 가입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장님. 그리고
푸르싱싱 친구도 또 응원한다고 멤버십 가입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근데 선장님한테는 별로 유익한 그런 라이브 방송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레저보트 하는 사람들이 가이드 모타를 활용해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정보를 제가 좀 지금까지 얻은 정보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출석은 하셨으니까 이제 가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제가 선장님 일찍 한 9시 전에 도착하려면 저도 한 4시쯤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와우. 그래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님도 뭐 오늘 하는 내용은 그리고 심해 어떻게 됐나요? 성공하셨나요? 저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버전 다운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러세요. 식사하시고요. 그냥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일 보시고 오늘은 별로 선장님한테 그렇게 2차 성공하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심해 아이고 한 카피 버리고 한 카피 살렸네요. 그러니까 149달러니까 그냥 한 카피라 생각하고 쓰세요. 그리고 그거 에러 난 거 살려도 이제 소용없어요. 입력된 정보가 그 어탐에서 한자가 틀린 거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크레임 걸어도 그 어탐에 다시 살려준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149달러 들여서 한 카피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내일 나가면 배 타고 나가면 C맵이 한 100만 원 넘는 가치가 있다는 거를 내일 가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세요. 네. 그래도 도장 찍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초 낚시를 하면 이렇게 수심대별로 어초에 설치되어 있는 어초 형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공략하는 어초 형상들은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조금 무더기 이렇게 분산돼서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10m 넘는 길이거든요. 폭은 한 4m, 3.5m에서 4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m 정도. 이런 게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하면 사이드 이미지로 스캔하면 우리가 그냥 어탐 보면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거는 한번 사이드 이미지 스캔하면 재보세요. 무조건 재보세요.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아직 구현을 못해서 이런 어초 사이즈를 모르겠다. 근데 재보면 돼요. 여기서 자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야 가지마 왜 이래? 가지 말라니까. 안 멈춰요. 재볼 수 있어요. 이 측정이라는 도구로 재볼 수 있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다시 나오면 재볼게요. 근데 얘가 히스토리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네요. 그래서 이런 어초들이 나오면 여기서 측정 그런 다음에 여기 하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가 4.2m라고 나오죠. 그러면 폭이 4.2m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 보이는 어탐 시청자들은 반드시 이 사이드 이미지 스캔을 해서 이런 어초라든지 구조물이 포착이 되면 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헤더 메뉴도 있고 다운 스캔에도 있고 2D에도 있고 이 사이드 이미지에도 측정이라는 메뉴 키가 있거든요. 그러면 측정으로 이렇게 재보시면 돼요. 측정할 때는 커서를 먼저 한쪽을 이렇게 커서를 놓은 다음에 측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반대편까지 거리를 재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밑에 측정 4.7m 이렇게 폭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4.7m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축적을 작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런 오초가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한 이런 오초들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커요. 이런 오초들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여기서 측정, 커서 재설정.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재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 보이죠? 24.5m. 엄청 이게 되게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더기 있는 어초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탐에서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스케일감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서 오십시오. 317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저포팅을 하면서 어초 가이드 모타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여러 가지 가이드 모타의 기능들, 파악해야 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이드 이미지를 레코딩을 해서 스케일감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항상 조류 유입구 쪽에 어초를 가장 먼저 공략해보는 테크닉, 그리고 단모양 앵커링 기능 키로 앵커링을 하고 있다가 스판락 쪽으로 살짝 움직이려고 보트가 살짝 움직여서 채비를 살짝 끌었을 때 우럭들이 반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물때도 제가 예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물때표의 가장 좋은 물때는 이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물때표가 한 달에 보름 주기로 2번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대사리, 한 번은 쪽사리. 대사리라는 거는 가장 많은 만조시에 가장 많은 물이 들어왔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대사리. 그리고 살인데 그 대사리 때보다는 덜 올라와서 덜 빠지는 때가 쪽사리. 자, 그러면 이 물대표에서 대사리와 쪽사리는 우리 보팅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닷낚시에서 이 쪽사리와 대사리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쪽사리에서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그리고
대사리로 사는 물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대가 여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쪽사리는 물량이 작잖아요. 대사리 때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물대 그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리 때보다 물이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나가요. 이 대사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하고 비교하면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 큰 보름간의 두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 쪽사리의 죽는 물때 그러면 쪽사리는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대사리에 비해서 작잖아요 물량이. 그러면 사리때가 돼도 물이 그렇게 뻘물이 덜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대사리 때 많은 물이 들어왔다 많은 물이 나가려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에 두 번 들락날락 물이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거 두 번 또 하루에 두 번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많은 양이 들어왔다면 이게 많은 양을 그 정해진 시간에 빠지려면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이제 이 대사리 때 출조를 해보시면 대사리 때 간조 때 가서 뭔가를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물이 안 설 때가 있을 거예요. 물이 안 서요.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많고 많은 양이 빠르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물대표에 우리 바다 타임 보면 물대표에 조금 간조 시간이 됐는데 물이 안 서요. 물이 안 서는 이유? 물량이 많아서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피나 무게가 크고 속도가 빠르면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관성 때문에 멈추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사리 때에 가서 사리 때 낚시를 해보면 분명히 이게 한 12시쯤에 간조 시간인데 왜 물이 안 설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사리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리 속도도 빠르고 또 간조 시간에 멈춰야 될 시간에 물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뻘물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활성도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쪽사리에 조금이다. 이랬을 때 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이 물때가 초날물이나 중날물 이때도 물이 안 가요. 왜? 쪽사리는 물이 조금 만조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왔다가 또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물량이 작아졌잖아요. 쪽사리에는. 그러면 적은 물이 움직이니까 이 관성이나 가속도가 잘 안 붙는 거죠. 천천히 빠져나가도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대사리하고 쪽사리를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지금 이 말만 이해하면 대사리와 쪽사리 그리고 대사리 때 뻘물이 일어나는 이유 그다음에 쪽사리 때 뻘물이 덜 일어나고 더 빨리 안정화가 되고 물이 빨리 맑아지는 거. 어초에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 느낌을 이해해야 제가 소통이 좋은 어초에 가야 큰 우럭들도 있고 개체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심이 어느 정도 30m 이상 되고 조리 소통이 좋으면 이 대사리와 쪽사리의
이 물색이, 물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힘들어요. 이거를 면밀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금 쪽사리에 조금 때만 낚시를 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리 때도 낚시를 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리 때 출조를 했는데 언제 내가 그 활성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 합 포인트에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시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그 어초에 체류할 수 있을까? 체류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어초, 조리소통이 좋고 활성도가 좋고 개체도 굵은 애들, 우럭들이 많이 있는 그 어초에 내가 채비를 조작하기 좋은 그 시간대를 가장 길게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어초 앵커링, 가이드 모터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해보면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쉽게 어초 앵커링 낚시를 쉽고 어려움을 따질 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쉽고, 그리고 조가도 우리 레저보트 매니아의 5만 명이 넘는 회원분들도 매번 보면 이런 이야기되는 주제들이 가이드 모터 뭐 고장났다, 가이드 모터 엔드라이브가 어떠냐, 뭐 스판락 조구가 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가이드 모터에 쓰는 거, 그리고 어탐 쓰는 거, 이런 질문들 가장 많잖아요. 가장 관심도가 뜨거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이드 모터를 가지고 있는 레저보트 타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어초 앵커링 낚시를 제대로 구사하는 선수들이 몇 분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쪽사리와 대사리,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 달에 물때가 보름 주기로 2번 바뀌는데 이 두 주기 중에 한 주기에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고, 이게 뭐 앞뒤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한 달에 이 큰 보름 주기의 사이클은 한 번은 대사리, 한 번은 쪽사리예요. 어떤 게 먼저 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쪽사리, 대사리, 이렇게 대사리가 후반부에 있고 쪽사리가 전반부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뀔 수는 있는데, 자, 대사리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진다,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시간은 대사리가 됐다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쪽사리가 됐다고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들어온 물량, 그리고 많이 멀리 빠져나가 물량, 이런 애들이 전혀 다른 그 정해진 시간에 다 빠지려면 물량이 많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류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물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와야죠. 그리고 물이 많아지면 관성에 의해서 이게 멈춰야 될 시간에 멈추지 않는다. 이 느낌? 그리고 조금 때는 반대로 쪽사리나 쪽사리의 조금 때는 이제 극한의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어차 앵커링 낚시하는 입장에서의 조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제가 대사리에 사리 때 어차 앵커링 낚시를 안 하냐? 해요.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조류소통이 좋은 어초에 체류하는 그 채비 조작성이 좋은 시간이 극한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한 30분, 앞뒤로 15분씩도 힘들어요. 왜? 많은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간조 때나 만조 때 물돌이 타임의 앞뒤 타임이 짧아요. 그러면 거의 뭐 공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활성도도 안 좋고 많은 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뻘물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뻘물이 지고 흙탕물이 되고 그러면은 활성도가 떨어져요. 물이 너무 맑아도 활성도가 떨어지지만 우리 어초 앵커링 낚시에서는 물이 맑은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갯바위 낚시나 이런 데서는 물이 맑으면 영향을 심하게 받지만 우리 서해권에서 낚시하는 우리 보팅 낚시에서는 어초에서 물이 맑아서 우럭들이 반응이 없는 경우는 제가 별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니면 뭐 청물이 들거나 뭐 소원이 약간 뭐 농어 낚시나 이런 낚시 고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물이 맑은 거하고 이렇게 농어나 아니면 고기들이 물어줄 만한 물색하고는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물이 맑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보면 물이 약간 그 미세한 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물속 이렇게 어초 위에 가서 이렇게 한 30m 되는 그런 데 가서 물을 이렇게 보면 아주 미세한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뿌려 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쫙 흘러갈 때 그렇다고 흙탕물이 완전히 돼서 어두운 그냥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리소통이 좋으면서 그 활성도가 오르는 그런 물색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히 또 농어 캐스팅하는 선수들한테는 그 물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어 캐스팅 낚시나 이런 거 그리고 농어 뭐 외수질을 해도 물색이 중요해. 그리고 농어는 워낙 이렇게 내가 공격하고 싶은 먹이를 이렇게 좀 멀리 있어도 이렇게 쫓아가서 후킹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초 낚시를 하면서는 조금대가 가장 좋아요. 조금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대사리와 쪽사리. 이해를 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막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거 글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정보를 해 놓은 거 오, 논깔대기님. 형님 오늘 낚시 가셨나요? 형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 대사리와 쪽사리 이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형님도 이제 어초에서 앵커링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보름 주기로 대사리 물때가 있고 쪽사리 물때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대사리, 한 번은 쪽사리예요. 그러면 대사리 때는 물 높이가 되게 높아져요. 만조 물 높이가 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간조 물 높이가 되게 낮아져요. 이럴 때가 대사리. 그리고 만조 물 높이가 대사리 때보다 어정쩡하게 뭐 한 200, 300 낮고 그 다음에 빠지는 깊이도 한 덜 빠져나가고 근데 대사리는 엄청 들어오고 엄청 나고 그리고 이게 백중사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백중사리 기간 그때 보면 막 부대에서 물이 막 넘치고 그러잖아요. 거의 뭐 대사리 때는 그거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근처만큼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거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면 물이 빠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24시간 중에 12시간 안에 이 물이 빠지는 거 들어오는 게 반복이 12시간 만에 한 번씩 한 사이클이 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시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물량이 많아졌잖아요. 대사리 때는. 그러면은 많은 양이 더 많이 빠져나가려면 더 빠르게 물이 움직여야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물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 물의 관성이 죽지를 않는다.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뻘물도 많이 일어나서 대사리에 죽는 물때는 뻘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죽는 타임인데도 물이 빨리빨리 안 죽어요. 워낙 물량이 많아졌다가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사리 때 죽는 물때는 뻘물이 져요. 그래서 제가 죽는 물때, 사는 물때의 활성도가 좋아지는 물때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쪽사리에 죽는 물때. 이때는 쪽사리 때는 사리가 돼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뻘물이 덜 지죠. 근데 대사리 때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뻘물이 많이 지죠. 그러면 뻘물이 많이 지면 활성도가 죽죠. 활성도가 살지 않아요, 절대. 우럭 어초 낚시해도. 다른 농어나 이런 애들은 약간 다른 문제고, 뻘물이 지면 농어도 잘 안 물 거예요. 다운샷 농어 낚시는 더더욱 안 되고. 근데 우리 어초 낚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리소통이 좋은 어초에 가서 채비 조작성이 좋은 타이밍을 얼만큼 길게 가줄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니까, 이 물이 좀 더 맑고 조류도 조작성이 좋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충족시키는 게 쪽사리의 죽는 물때. 그리고 쪽사리 때는 물이 쪽사리에서 대사리로 살아가는 물때는 대사리로 많은 물을 또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쪽사리 때 조금 죽는 물때 조금은 물이 빨리 맑아져요. 근데 빨리 맑아진 물이 이 쪽사리의 힘이 약했던 게 조금이 되면 이 탄력이 되게 줄어 있는 상태라 물도 맑고, 그리고 활성도가 물이 또 안 가도 죽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대사리로 물량이 많은 쪽으로 살아가는 물때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물이 빨리빨리 빨라져야 되겠죠. 대사리 쪽으로 살아가는 물때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최고의 타임이죠. 그리고 쪽사리에 죽는 물때, 11물, 12물, 13물 이런 물때, 이제 뭐 무시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15일을 0, 1, 2, 3, 4, 14물까지로 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면 조금때 주로 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이 조금때 한 물, 두 물, 세 물, 무시 조금 한 물, 두 물, 세 물보다 이 쪽사리 때 이 조금 기간보다 이상하게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 12물, 13물 이때 폭발적인 어초 낚시를 할 때 폭발적인 그런 조과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쪽사리 때 죽는 물때 한 12물, 13물 되면 낚시하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물 움직이도 적당하고 어초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물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쪽사리로 살아가는 물때는 초반에는 대사리 때 뻘물이 일어났던 게 안정화가 빨리 안 돼요. 조금 쪽사리에 살아가는 물때로 가더라도 대사리 때 이 흙탕물 일어난 게 빨리빨리 안정화가 안 돼요. 조금이 되고 한 물, 두 물, 세 물 돼도. 그래서 대사리 쪽에서 죽는 물때 조금은 별로 안 좋죠, 활성도가. 그러니까 물대표를 분석하고 낚시에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쪽사리, 대사리, 그리고 제일 좋은 물때는 쪽사리에서 죽어가는 물때. 이럴 때는 무시나 조금이 안 되더라도 한 12물, 13물. 이때 환상적인 물때가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쪽사리에서 맑은 물이 대사리에 빠른 많은 물량 처리하도록 쭉쭉쭉쭉 살아나는 이 대사리 쪽으로 살아가는 조금 1물, 2물, 3물, 4물 정도까지도 또 굉장히 좋죠, 낚시하기가. 어초 앵커링 낚시를 잘 해보시려면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쪽사리와 대사리의 그 느낌, 그 개념을 이해를 딱 하고, 물이 어떨 때 뻘물이 진해지고 탁해지고, 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이 맑아지고 물이 천천히 흐르고 물이 빨리 이렇게 살살살 흐르는 그런 조류세기가 어떤 때 나온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말에만 일주일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2날 휴일 중에 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대표 보고 조금 근처 물대만 맞춰서 낚시를 안 가잖아요. 조금대 가면 어초 앵커링 낚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리대 근처에 가면 굉장히 타임이 짧아져요. 물돌이 타임 앞뒤 이 타임도 짧아지고, 또 대사리 때 물돌이 타임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물이 분명히 바다 타임 물대표 보면 지금 조금이나 만조인데 물이 멈춰야 될 때 안 멈춰요. 그러면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못하면 관성에 의해서 물이 다 빠져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때 특히 그 쪽사리에서 죽는 물때인데, 조금이 되면 물량이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다가 물이 이제 딱 멈춰야 되는 타이밍이 되면 물도 막지만 물이 안 가요. 하루 종일 물이 안 가요. 그럼 또 고기가 안 물어요. 이 쪽사리와 대사리, 이거에 의한 날물 들물의 조류 흐름, 그리고 물의 탁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내가 채비 조작성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좋을까, 그래서 내가 어초에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초에 내가 채비 조작성을 할 만한, 채비 조작성이 가능한 그 시간대를 최대한 길게 갖는 거, 그리고 활성도가 좋은 그런 탁도 아니면 물의 색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그걸 따지면서 딱 한 달에 뭐 그거에 맞는 시간, 그 날 출조일만 정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쉬는 날이면 무조건 우리는 파도만 안 치고 바람만 안 불면 바다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제가 말씀드린 어초 앵커링 낚시를, 뭐 다른 낚시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대사리와 쪽사리에 따라서 그 물때 변화에 따라서 물의 탁도가 변하면 뭐 더 연안의 낮은 수심의 물고기들도 반응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초 앵커링 낚시 할 만해요. 그리고 이런 물때를, 지금 말씀드린 대사리와 쪽사리 이 물때를 생각하고 갑오징어 낚시나 아니면 문어 낚시, 뭐 아니면 백조기 낚시, 이런 낚시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런 낚시 그 시즌에 대사리와 쪽사리 이거를 이해를 하고 물대표를 보고 딱 판단을 해보면, 이번 출조 때는 낚시가 기가 막히겠다. 갑오징어 이런 애들 되게 그 물의 탁도라든지 조류의 색이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문어는 제가 보니까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문어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문어는 잡기 제일 쉬운 게 문어라니까요. 제일 쉬워요. 어탐 보면 문어가 살만한 머물고 있거나 좀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 만한 위치는 어탐 보면 저는 물속의 바닥 지형과 조류의 흐름, 그리고 뭐 짱돌밭이라든지 아니면 호박돌밭, 굵은 산이질, 이런 지역들이 국부적으로 있는데 그 주변 그 섬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문어가 붙었다 하면은 저는 문어들이 있을 만한 명확한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냥 문어 낚시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붕장어나 어초, 우럭 낚시, 이런 낚시는 그래도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사리와 쪽사리, 그리고 어초 위에서 채공하는 시간을 최대한 조작성이 가능한 최대한의 낚시 시간을 확보해야 그날 출조의 조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대사리와 쪽사리, 그리고 사리대라면 상황이 안 맞는데 그래도 내가 채비 조작이 가능한 그 시간대가 언젠지 예측도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안 쪽에서 이렇게 사리대나 이럴 때 물이 너무 세게 흐르는 그런 때 가면 연안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고 그냥 노는이 그냥 물 흐르는 거 확인할 겸 에럭들하고 그냥 잡아도 그냥 바로 놔줘야 되는 그런 사이즈들이라도 잡으면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안에 바짝 붙은 그런 어초들이나 그런 데서 물이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심이 깊은 어초. 근데 이제 내가 주로 하는 그런 핫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연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어초를 점진적으로 수심 깊은 데로 이동하면서 여기 괜찮아, 이제 여기 할만해졌으니까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여기보다 조금 더 수심 깊은 데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심대 어초가 있는 지역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초 있는 데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물이 딱 이제는 확실히 물이 쓰는 근처라 물이 죽었다는 느낌이 탁 들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맨날 가서 재미를 보는 그 어초로 논스톱으로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어초로 빨리 진입을 해서 앞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최대한 뒷 시간까지 뻗어서 그 어초에서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뭐 활성도가 좋고 활성도가 나쁘고 이거는 부차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최대한 재밌게 조과를 높이려면 채비 조작성이 좋아야, 아까 우리 꽁치찜님이 백호봉돌 쓰다 죽을 뻔했다는데 이해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물까지 빠르면 더 죽겠죠. 완전히 돌아가십니다. 넣으면 그냥 어초로 흘러 들어가서 걸리고 아주 괴롭죠. 그러면 힘들기만 하고 입질도 없고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을 엉뚱한 데서 다 소비하고, 실제로 이제 뭐 좀 낚시할 만한 그 시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 쪽사리와 대사리의 개념을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검증된 어초 조리소통이 좋은 그곳을 바로 시간표 보고 물대표 보고 그 시간이 간주라고 해서 이동을 하지 말아라. 미리부터 연안에서 물이 죽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제가 아침에 나가서 초날물이나 중날물, 이때 물이 너무 세서
연안에 바짝 붙어서 애럭들 가지고 그냥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잡아봤자 다 릴리즈 놓아줘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걔네들하고 노는 게 아니고 조류가 채비를 연안 쪽에 수심이 좀 낮은 데서 이렇게 채비를 내려서 간을 보는 거죠. 물이 점점 연안 쪽에서부터 죽어가는 그 타이밍을 잽싸게 캐치해서 그다음 열로 진출을 하려고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냥 연안 쪽에서 애럭들하고 놀면 뭐 재미있습니까? 손맛도 없고 잡아 올리면 귀찮고, 또 연안 쪽이어도 초날물이나 중날물까지도 연안 쪽에도 물이 굉장히 세서 채비도 잘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포인트에 얼마나 그 정확하게 물이 죽어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심 낮은 별로 재미도 볼 수 없는 그런 어초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채비를 직접 물속에 내려서 똑같이 우리가 깊은 수심에 우리가 원하는 어초에서 하는 그런 채비를 워밍업을 하고 있다가 간을 보고 있다가 물이 조금씩 죽어나간다 그러면 수심이 낮은 데부터 깊은 데로 갈수록 연안에 가까울수록 빨리빨리 물이 점진적으로 죽어나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이제 조금 물골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좀 지형이 다른 데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판단한, 그리고 이제 어운들 태안 쪽 같은 데는 엄청나게 그 항로나 이런 데 가면 수심이 깊어요. 한 60m, 70m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물이 적당히 죽는 그 타이밍을 긴밀하게 시간을 이렇게 파악해서 기민하게 이렇게 죽는 그 라인을 기민하게 따라 나가서 내가 원하는 수심대의 어초를 내가 공략하기, 채비 조작성이 좋은 시간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이 어초 가이드 머타로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하는 승부수의 키포인트다. 이거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하면 뭐 지금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 제가 죽이는 물때는 언제일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죠. 물때의 마법, 쪽사리와 대사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이렇게 우리 레저버터 매니아에 제가 이런 글을 쓰면 의도가 다 있는 글이에요. 이거를 보고 쪽사리와 대사리의 다른 느낌을 이해를 해야 우리 어초 앵커링 낚시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쪽사리 끝 무렵부터 조금과 무시를 지나 대사리로 향해 물이 살아가는 시기, 이때가 좋다. 뭐 이런 쪽사리에 물이 죽어가는 물때, 열두물 열세물 지나 조금 무시, 이때 좋다. 이게 제가 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또 강조해서 우리 레저버트 매니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이 사람이 왜 굵은 글씨로 하고 또 작은 글씨로도 해놨는데 굵게 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 색깔까지 써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내용을 면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이 분홍색으로 해서 표시한 건 3줄밖에 없네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어초 앵커링 낚시는 대사리와 쪽사리,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모든 낚시의 핵심이다. 자, 오늘은 제가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기 남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남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하러 들어오시면 좋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창에도 될 수 있으면 뭐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하다 빠져나갈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채팅창에 불이 나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기 뭐 좀 제대로 된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콘텐츠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서 좀 더 노출도 많이 시켜주고 알고리즘에 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채팅도 활발하게 하세요. 저는 제가 그날 주제로 하기로 한 주제들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테크닉들은 제가 연마를 하고, 좀 더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뭐 이해 안 가는 거, 아니면 "네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도 해 주시고, 항상 저는 배우려는 자세로 항상 어떤 거든지 임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거나 좋은 노하우, 정보가 있으면 항상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좀 고민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럴 거니까요. 네. 인제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전에도 임시로 제가 특집으로 라이브 방송 자주 켤 테니까요. 한 7시 이후에는 평소에도 이렇게 알람이 가면 뭔가 특이한 주제가 콘텐츠가 하나 잡히면 제가 인제 기본은 수요일하고 일요일 7시에 라이브를 무조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저도 출조를 가고 그래야 되니까, 보팅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주말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낚시 갔다 와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시간을 요즘 좀 막 흔들 뭐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한다든지 무슨 뭐 금요일에도 하고 뭐 들쭉날쭉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딱 2번은, 최소 2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으면 뭐 주중에도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때는 또 결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혈 구독자님들, 뭐 거의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많네요.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가입한 우리 이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저하고 연결고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아니면 어떤 가이드모터 사용법, 어탐 사용법, 뭐 고민되는 거, 아니면 장애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거, 저희 멤버십 가입한 가족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 저희 멤버십 가족들은 항상 제가 대기하고 있다고, 어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무조건 내가 최우선으로 해결 드릴 수 있고, 가장 좋은 정보도 드리는 거를 약속드립니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멤버십 가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뭐 멤버십 가입 안 한다고 이 정보들 다 닿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오늘은 내일 멀리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방송 되게 좋았는데 듣는 분들 만나러 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